먼저 이 초등학교 6학년 학습지에 있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대립을 조정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뭐라고 합니다? 정답은 뭘까요? 정치라고 나왔죠? 이 초등학교 6학년 학습지의 내용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학습지의 답장입니다. 갈등이나 대립이 왜 생기는가 하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는 이유를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이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또 그게 이해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르고 이해가 얽혀있는 것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고요? 정치가 있다. 우리 초등학교 6학년들은 이렇게 배웁니다. 배우는 그대로 우리 현실은 되고 있죠. 대한민국 정치는. 그래서 갈등이라든지 분열이라든지 대립이라든지 불신이라든지 이것을 해소하고 해결하는 것이 정치여야 하는데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들, 염려들 그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습지 내용을 밑에 보시면 알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하도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문명사적 대전환기다, 뭐 AI가 어떻다, 4차 산업혁명이 어떻다.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다 하시는 얘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한 2,500, 600년 전에 그리스의 7현인 중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개혁가 솔론의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7현인, 현인 중에 현인 솔론은 개혁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는 그리스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때였습니다. 비약적인 발전은 뭘 얘기합니까? 엄청난 부자가 생기고 동시에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되는 이런 상태에서 대결이 치열해서 아덴의 공동체가 붕괴의 위협에 처했을 적에 사람들은 현인 중에 현인인 솔론을 아르콘으로 옹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솔론의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솔론은 왜 실패했을까요? 지지 기반을 확고히 갖지 않았습니다. 또 내 편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인기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현대 정치에 성공하는 세 가지 요인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현대 정치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한국 정치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사실 속에서 솔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솔론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저는 솔론 같은 현자도 아닙니다. 공자 같은 분도 아닙니다. 솔론도 공자도 실패한 그런 것을 저 같은 범인이 어떻게 성공을 시킬 수가 있겠으며 성공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실현이 되겠느냐입니다. 다만 저는 솔론처럼 어느 편에도 서지 않겠다. 제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오늘 말씀을 드리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솔론을 먼저 꺼낸 것입니다. 결국 양쪽으로부터 저는 다 욕을 먹겠죠. 김병주 선생님도 오늘 욕 먹으실 각오하고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완전히 패배한 이 야당과 지도부에 대해서 또는 거기에 소속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얘기를 한다. 관에 못을 박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제 자신이 정말 씁쓸하고 아픕니다. 이게 아픔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 이 눈물이 새롭게 태어나는 데 자양분이 되었으면 하는 그 간절한 심정에서 몇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패배를 예상을 했던 겁니다. 패배 예상보다도 더 심했다. 뭐 그 정도다. 이런 정도의 차이밖에 없었을 겁니다. 역대 가장 못난 야당을 상대로 한 대성이고 압승이기 때문에 집권당 그렇게 기뻐할 일도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완성, 압승,
완벽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정책 추진에 탄력이 생기고 힘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야당은 존립 위기죠. 이 존립 위기는 야권이 몇 개의 정당으로 나눠져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합쳐서도 결과는 큰 차이가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또 이번 선거는 대통령과 그 정권에 대한 일종의 중간평가, 1년밖에 안 지났지만 중간평가식으로 시작됐지만 국민들은 야당을 심판했습니다. 이것이 뭐 특징이라 그러면 특징일 것입니다. 승리의 요인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무능한 야당 때문에,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그리고 이 북미 회담 등등한 이 남북 평화 무드 이런 것 때문에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오만과 독선과 독주만 물리친다면 역대급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1차 소감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정신으로 겸손한 자세를 갖지 않으면 민심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5년 단임제의 성격상 5년 중에서 첫 1년은 정권 인수, 인계, 예산 조정 이런 걸로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5년 단임제의 황금기는 2, 3년, 거기에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인기가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2, 3년.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금년, 내년이 문재인 정권 최고의 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안 중에 현안, 세계적인 관심사인 북핵 문제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항구적인 방안이 도출된다면 아마 2년도 남지 않은 총선, 그 후에 재집권도 무난한 각오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꾸 그리스 얘기했으면 아테 얘기하려다가 생략은 하겠습니다만은 자만만 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모든 정권의 실패는 자만에서 나왔습니다. 5년 단임제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3년 늦어도 4년부터는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이것을 피해 나간 정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실패의 원인 간단하게 보자면은 개인 능력의 한계, 또 집권당의 분열, 그리고 공무원들이 반발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보면 반발입니다. 공무원들 살아야 하니까요. 자, 힘 있는 대통령은 힘이 있기 때문에 독선 독주를 하다가 실패하고, 힘이 약한 대통령은 차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을 안 듣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박정권 때 말년에 검찰이 어떤 행태를 보였느냐, 그렇게 충성하던 검찰이 어떻게 돌아섰느냐 하루아침에. 그건 권력의 속성입니다. 권력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공무원들은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차차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청와대에서 직접 경험을 한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실패의 원인을 딛고 문재인 정부는 정말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야당은 어떻습니까? 생존이냐 몰락이냐 기로에 있습니다. 전국 정당이 이제 지역 정당, 아주 군소 정당으로 전락할 시세입니다. 자, 야당의 문제는 책임지고 물러날 사람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헤쳐나갈 지도자가 안 보입니다. 국민들, 특히 당내에서 당원들도 이제 분노의 목소리를 막 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극심한 인물난입니다. 초라한 행색입니다. 지도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판은 확실히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언제부터 기울어졌습니까? 바로 1년 전부터 기울어졌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압도적으로 되었습니다.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는 말도 못 꺼낼 정도로 참패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졌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무엇을 걱정을 하느냐? 일당 독출을 걱정을 해야 될 판이에요. 전횡을 막을 제대로 된 야당이 없는 것을 걱정을 해야 될 판입니다. 뭐 숫자가 좀 있으면 괜찮겠습니다만 숫자가 지지부진한 있으나 마나한 그런 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과연 이 정권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경각심을 가지고 수용할 정도로 들을 만큼 야당이 그런 투지나 의지나 대안 제시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야당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 심판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자성자박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쭉 나열해 봤습니다. 제가 참 읽기도 민망합니다만은 동그라미는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 글자 한자를 생략했습니다. 쓰기가 민망했어요. 동그라미 들어가야 할 글자가 뭐죠? 죄입니다. 죄. 예? 새로운 인물을 키우지 못한 죄. 권력을 사유화해 침묵했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엄청나고 핵심적인 기본적인 잘못이 여기였습니다. 개파이익 챙겼습니다. 국민 이익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되어서도 집권 여당하고 제대로 싸우는 모습 못 봤습니다. 대안 제시 능력도 없고 대응도 못했습니다. 교만, 오만, 막말, 뭐 품격 낮은 거 이건 뭐 얘기 듣지 않겠습니다. 반성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는 거 현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가장 제가 걱정하는 것은 비전 제시 능력이 너무너무 떨어진다,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될 텐데 직전 새 대통령 참 한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두 분은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선진국에서는 생각도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한쪽에서는 정치 개혁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그럽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자, 김대중 노무현의 10년, 이명박 박근혜의 9년, 문재인 수평적 정권 교체가 3번의 헌팅턴 하버드 대학의 헌팅턴 교수는 2번만 해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는 정치 제도가 제대로 된 안정기에 들어볼 수 있다는데 우리는 3번이나 했습니다. 2차 대전 후 독립한 나라로 3번의 길을 친 수평적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룩한 유일한 대한민국입니다. 외형적 형식적으로는 세계적인 수준의 민주주의 제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내면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떳떳하고 자부심 가집니까? 정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비극 정치가 재생산되는 과정을 왜 우리는 겪고 있습니까? 권력만 잡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부 결속 강하고 상대 진영 허물기 뽑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1년간 마찬가지 아니었나 이런 생각. 자,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87년 헌법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고질적인 게 우리는 급히다며 얘기합니다. 민주화 성공했다, 산업화 성공했다 순서는 바뀌어졌네요. 자랑하는데 왜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오면 이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이 적대 관계에 있느냐? 이거 하나 우리는 해소하지도 못하느냐? 우리가 자랑하는 민주화와 이룩하고 산업화도 이룩하고 정부화도 이룩하고 4차 산업혁명 이제 이룩해야 되는 이 나라에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이 왜 이리 적대관계에 들어갔느냐.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리며 민주화 산업화를 이룩했던 그 선배 세대들이 지금 현재의 정치 이 적대관계로 몰아가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그분들에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정치,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시대,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를 흘렸던 시대, 산업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땀을 쏟았던 그 시대가 다른 세력을 쌓지 못하고 적대관계에 들어서는 아직도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은 특히 지금
집권층에 있는 우리 민주화 세대를 자처하는 분들이라면 난 그분들에게 감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고하고 고생하고 감옥에서 고생하고 덩샤오핑이나 만델라 같은 만큼 됐느냐? 그런 분들은 포용하고 화합하고 얼싸안고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가지 않았느냐?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뭐 이제 오늘 야권 세력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테니까 한두 가지만 집권 세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1%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를 넘었습니다. 80%대입니다. 이것도 1년 이상 계속 고공행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서민대중과 국민 밀착형 정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게 한마디만 딱 하란다면은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이정표를 제시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현안 문제에만 매몰되면은 방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5년 단임 대통령의 쓸쓸한 종착역들 너무너무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코드 인사라든지 일방 독주라든지 이런 포퓰리즘에서 빨리 벗어나고 극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뭐니 해도 당면한 과제는 경제를 살려라 하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얼마나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근데 한국 경제는 왜 침체에 빠져 있습니까? 경제는 그야말로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구하는 것이 경제 경국 제세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자체로 세금으로 실업자나 취업을 늘릴 수는 일시적이고 미봉책입니다. 경제 잘못되면은 인기, 지지율 곤두박질 칩니다. 그래서 이런 무슨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이따위 낡은 대결 구도, 낡은 틀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것만 잘 되면은 정말 이 정부도 대한민국 국민도 참 미래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극의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제 누누이 무슨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어느 정권도 어느 대통령도 하지도 못했던 이 비극의 정치, 단절의 정치를 끊는 통합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문 대통령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을 나는 분명히 보여주리라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혁, 참 이게 지루한 얘기입니다. 진부한 얘기입니다. 이보다 더 시급한 게 뭐냐? 우선 국가안보입니다. 국가안보는 왜 위협을 받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데미스토클레스라는 사람 얘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살라미스 해전 다 아시죠? 페르시아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자기들 그리스 속 얘기는 500만 대군이라고 그러죠.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살라미스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였는데 그때 해군 장군으로서의 영웅이었습니다. 격파했던 거죠. 이 데미스토클레스는 삼국지에 나오면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조 같은 아테네 사람들로서는 간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각설을 하고 어쨌든 이제 페르시아 전쟁은 끝났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의 이 긴장 관계가 촉발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육군 강국 스파르타고 해군 강국 아테네였습니다. 스파르타가 쳐들어오면 아테네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성을 쌓습니다. 스파르타가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당장 허물어라. 예? 이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면은 우리는 방어하기 위해 성을 쌓는다. 스파르타족에게는 그 필요 없다. 너희들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오면 우리가 보호해줄게. 대신에
니들이 성을 쌓아놓으면 그게 페르시아의 중요한 공격 기지가 되니까 없애라. 이 공방전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해답을 강력한 스파르타 쪽의 그 항의에 해답을 스파르타 가서 하겠다. 자청해 갑니다. 테미스토클레스가 스파르타에 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밤을 새어가면서 성벽을 쌓아라. 그리고 완성되기 전까지는 사절단 오지 마라. 테미스토클레스 혼자 스파르타 와서 나는 내 마지막 사절단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공식적으로 협상을 하지 않겠다. 시간 끌기를 합니다. 왔습니다. 성벽이 완수되고 왔습니다.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얘기가 조금 설명이 제가 좀 줄인다고 했는데 길어졌습니다만 시간 끌기냐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이 남북회담, 북미회담 이렇게 한 달 전까지 우리 신문지상을 장식했던 용어들 아니었습니까? 결국 이런 시간 끌기 탁월한 상대 측 입장에서 보자면 전략 전술이 전쟁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이 지금 우리 북미 협상에서 또는 남북 협상에서 우리가 생각이 나서 한마디 언급한 겁니다. 국가 안보 하면은 보수입니다. 보수의 이 강점입니다. 또 득표 요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앞에 그냥 눈으로 보십시오. 그렇게 국가 안보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우리 보수가 지금 이제 어떤 상태입니까? 돌이켜봅시다. 왜 우리가 국력이 40배로 북한보다 낮다고 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분쇄는 못할 망정 대응할 정도의 힘도 우리가 못 기울였습니까?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무기 체계면으로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가 북한의 군사력 압도합니까? 경제 규모 우리가 북한 경제 규모의 반의 반 정도의 국방 안보력 아니면 적어도 사기만 길렀다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 보수가 너무나 태만하고 너무나 무책임하지 않았나. 특히 무슨 방산비리라든지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지만은 왜 보수 출신의 자녀들은 고관 대작의 아들들은 군대를 안 보냅니까? 그것이 왜 유독 이른바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많은 이유가 뭡니까? 고위직에 올수록 군대 안 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보수 정부, 보수 정권에서. 이거 우리 처절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 자식만큼은 절대로 군대 보내겠다. 이런 각오와 자세로 있어야 남을 설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보수의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 문제입니다. 폐일은 하고 대북 평화 공세를 이른바 진보라는 쪽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제대로 해야 됩니다. 물론 북한 쪽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죠. 끈질기게 해야 되고 성심성의껏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확실한 국방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안보, 국방력과 평화체제는 공존할 수 있다, 양립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수 정권이라면, 보수 정치가라면 반드시 분명히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치안과 안전, 이 보수, 우리 송복 교수님 계십니다만 유럽 선진국에서 치안과 안전을 보수 정부가 잘합니까? 진보 정부가 잘합니까? 보수 정부의 장점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보수 정부 치안 안전 잘하고 있습니까? 왜 경찰관이 왜 시위대한테 얻어맞습니까? 예? 왜 전신이 어둡고 왜 우범 지역이 되고 몰카 도찰인 성행위를 하고 뭐 별할 거 다 있습니다. 나는 이 중에서 세월호 하면 세월호 그거 사태, 그 심각한 사태 분명합니다만 그 세월호에 정권이 흔들리는 이런 취약한 능력의 보수였습니다. 위기 관리 시스템이 엉망인 이런 보수 정권 아니었습니까? 그게 우리였어요. 저였습니다. 물론 저는 정계 은퇴했지만 저 보수 정치인으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게 내가 참다 못해가지고 언론에 글도 쓰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강화해야 될, 세월호 났다고 해서 더 강화해야 될 해경을 해체하는 무능보수의 표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보수 정권이 제대로 국민 여러분들 안심하고 밤잠 자기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장하면 보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0년 동안 성장하면서 산이 높으면 골은 깊게 말했는데 왜 그 뒤안길 돌보지 못했을까요? 왜 빈곤층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하지 못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진보의 영역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수 진보가 따로 있습니까? 제대로 된 보수라면은 사회 그늘진 곳을 돌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보수 아니겠습니까? 나는 성장과 분배가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 하는, 그래서 이론적으로나 실전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보수, 비난받았고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원죄 탓인지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저임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 양사방에서 아우성인데 야당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보수정당, 보수정치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 어정쩡합니까? 복주의, 표퓰리즘 달콤합니다. 이 표 때문에 말들을 못하는 건가요? 그러나 복지 포퓰리즘 해가지고 그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역사적으로 현재적으로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 예를 들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보수 정당이 잘 되면은 이른바 진보라는 데 들어가고 잘못되면은 이른바 보수라는 정당이 다 욕을 먹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만 해도 옛날이 아닙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수는 능력은 있지만은 부패했다. 진보는 깨끗하지만은 능력은 없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수 진보 둘 다 깨끗하지도 못하고 둘 다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우리 보수 쪽에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민주주의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중산층입니다. 중산층이 지금 와해되고 무너지고 있는데 보수정부, 보수정권 그동안 뭘 했습니까? 또 최근에 재벌 개혁을 한다. 대기업 손을 본다. 어쩐다 저쩐다 하고 있는데 위축될 대로 기업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게 위축됐다는 말은 뭡니까? 투자 안 합니다. 취업자 늘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야 할 개혁 중에 노동개혁은 사라진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점잖은 보수 정치인들 입 가만히 다물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실업률 줄고 경기는 좋아지고 구인난에 허덕이는데 우리는 경제는 침체하고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걱정되는 거 하나는 젊은이들이 꿈을 상실해 가고 있다. 젊은이 여러 가지의 꿈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부자가 비난받는 세상이 되고요. 부자 되기를 싫어하는 젊은이를 만들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원전 문제는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에만 10년 이상 있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이 원자력 발전소 문제인데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야당에서 이른바 보수라는 정당에서 원전 문제 제대로 대응하는 거 못 봤습니다. 반도체 호황기도 몇 년 남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가 중심이 되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즐기면서 규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규제 천국입니다. 어떻게 이런 데서 기업이 어떻게 숨을 쉬겠습니까?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러고는 보수가 국민에게 표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뭘 하느냐? 공자의 우수한 뛰어난 제자 중에 하나인 자로가 선생님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자로가 뭐랬습니다. 선진오지하라. 네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 백성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 보수는 입으로만 놀았습니다. 앞장서지를 안 했습니다. 자로가 또 물었습니다. 한마디 더 해주십시오. 무권이라.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히 일해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게을렀습니다. 참 뼈아픈 얘기만 자꾸 하려면 저도 가슴이 아프고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지 지가 기면서 하는 마음으로 참 하려니 가슴이 아픕니다. 사육교육, 건절대책 이 주부들 만나면요 전부 이 사교육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강남 불패, 학원 불패 신화는 보수 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계속 번성번창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이겨본 그런 정권 아무도 없습니다. 교육 평준화다, 무상급식이다 환호하고 있으니까 보수들 입 꽉 다물고 있습니다. 아무 대책 대안 없습니다. 도시서민 1천만 도시서민한테 내 집 마련. 왜 대한민국의 가구 수보다도 집이 많은데 왜 집 없는 사람들은 왜 이리 늘고 있습니까? 이거 대책 하나 마련 못하는 보수가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보수 진보의 차원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나아가려면 이런 갈등과 격차를 없애려면 이런 문제요. 지금 뿌리고 있는 돈, 이 돈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적으로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할 수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새 판 짝입니다. 이제 판 새로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능한 보수는 촛불 민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대선 이후에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의식, 자기희생, 보수하면 들어가야 되는 이 완전히 이른바 보수라는 데는 실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영국 자유당 몰락했던 것이 남의 일 아니고 물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보 정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깨끗합니까? 진보 정치인 깨끗하지 않습니다. 보수 정치인보다 더 깨끗하다. 그 옛날 얘기입니다. 최근에 청문회라든지 뭐 보십시오. 내로남불입니다. 예? 저는 처음에 내로남불이 뭔지 몰랐는데 예? 하도 유행해서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예? 이제는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획일적으로 상투적으로 구분하는 것도 의미도 없지만 구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수가 보수답지도 못하고 진보가 진보답지도 못합니다. 대한민국 진보가 뭐가 진보입니까? 오로지 선거에 승리하고 정권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로 보수 진보가 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류가 등장을 했는데 대한민국 정치판만이 보수도 아닌 사람들이 보수 정당 살리자 그러고 보수 정치 끌자 그러고 진보도 아닌 사람들이 진보 정치 운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선거 때마다 이 소리 듣기 싫어서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게 맨날 물갈이입니다. 물갈이 공천심사위원장 딱 되면 이번에 우리 당은 물갈이 20% 하겠습니다. 그러면 A당이 그러면 B당은 우리는 25% 하겠습니다. 그러면 C당은 40%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천이 끝나고 나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물은 안 가고 고기만 가는 겁니다. 물은 그대로 놔두고 썩은 물은 놔놓고 고기만 바꾸니 아무리 신선한 고기들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정치판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사람들이 와서 능력을,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만큼 저는 송복 교수님 책에서 작년에 책이 재작년에 나왔던가요? 교수님? 네, 재작년. 그
아주 공감을 합니다. 우리나라 인재를 등용시키는 과정이 정말 왜곡되고 편협되고 잘못됐는데 그나마 그 인재들 정치판에 들어오면 4년마다 싹싹 바뀝니다. 대한민국 선거에 4년마다 50% 정도 바뀝니다. 국회의원이. 선진국에서는 이런 데가 없습니다. 미국 국회의원은요. 제가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우리말에 한 번 해병은 뭐죠? 영원한 해병이다. 그러죠? 제가 미국 국회의원 한 번 미국 국회의원은 영원한 미국 국회의원이다. 죽을 때까지 합니다. 자기가 그만둘 때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니까 계속합니다. 재당선율이 86%에서 90%입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재당선율 50%가 안 됩니다. 한국 물갈이 많이 하는데도 왜 국민들은 선거 끝난 그 다음날부터 국회의원들 욕을 합니까? 자기가 뽑아놓고. 물갈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 가리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치판을 바꾸자. 판가리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뭐냐?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국회와 정당을 변화시켜야 된다. 정치의 행태와 정치인의 품격이 바뀌고 운영을 바뀌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문제 하나하나 시간이 길게 걸리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헌만이 살 길이다. 이게 언제 나왔던 거죠? 87년 60 항쟁 때의 구호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 넥타이 부대들 나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총리실에서 한 달 동안 광화문을 지키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선제로 하면서 급히 하다 보니까 이 헌법은 유신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설명은 길게 드리지 못하고 대통령 상권 분립된 대통령이 그 위에 있습니다. 사법부의 장들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대통령 영향하에 두어졌습니다. 임명권에서부터. 그리고 대통령권이 너무너무 막강합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방통위, 감사원, 공정위, 금융위 등등 국민, 공직자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감찰하고 감사하고 조사하고 있는 건 아니 대통령이 지시대로 움직이는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권력의 눈치를 보는 권력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기관으로 나도록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런 거는 안 하고 이상하게 무슨 4년 중임제냐 뭐죠 이원 집정부제만 이런 것만 따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대통령이 권한이 너무나 압도적이다 보니까 여당은 저는 여당 10년 야당 10년 해봤습니다만은 여당은 대통령 눈치만 살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눈치가 밀어붙이니까 야당은 극한 투쟁으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완화하는 것이 개헌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거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제 왜 바꿔야 하느냐? 대통령 첫 번째 하는 작업이 뭡니까? 전임 대통령하고 같은 당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전임 대통령 그림자 지우기입니다. 전임 대통령이 하던 주장 싹 다 없애버립니다. 새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 5년 단임제 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도 타게 된 게 5년마다 국가 아젠다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담당했던 공무원들 감옥 가거나 옷을 벗거나 가장 잘된 경우가 한직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나는 자유한국당 이 앞에 제가 개헌특위 자문위원장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개헌하라고. 자유한국당에서 공개적으로 나중에는 처음에는 지시하다 공개적으로 이럽니다. 개헌이 이슈가 되면 지방선거 패배한다. 그래서 개헌은 지방선거 이후로 하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정당이 패배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개헌을 해야만이 오히려 이 대통령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을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심리적 장치라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래서 이 야당은
뭐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야당이 지금 가장 중요시해야 될 건 개헌입니다. 이 개헌을 정부 여당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면은요, 4년 중임제가 아니고 8년 단임제, 그리고 막강한 제왕적 대통령을 탄생시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후퇴합니다. 시장경제 안 됩니다. 반시장주의로 가게 됩니다. 기타 등등 많습니다. 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 할 적에요, 일하는 국회 만들자 하는 얘기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대통령 청와대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왜 법안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일하지 않느냐? 그럽니다. 국회의원들 뭐 죄지은 사람처럼 일하는 국회 안 할 때마다 고개를 못 드는데요. 이거 개념 우리 고쳐야 됩니다. 일하는 국회라는 것은 정부와 여당과 청와대가 말하는 법률안 통과시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표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원하시는 분 다 드리겠습니다. 법률안 처리권은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이나 대한민국 국회나 비슷합니다. 우리 뭐 엄청나게 밀려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일하는 국회 만들어달라 소리 하지 않고 한국만 그럽니까? 문제는 대한민국 국회는 문을 열어놓지 않거나 문을 열어놓고도 개정 휴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법률안 한 건을 가지고 무슨 안건 가지고 현안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의하고 대화하고 거기 제대로 좀 싸워보라 이겁니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때 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투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내막적으로 이면 합의 다 해놓고 예산안 처리한다 하면 보이콧하고 나가는 그 작태를 제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나는 당당히 투표를 하겠다. 예산 삭감할 거 가장 많이 시켰습니다. 제대로 싸워야 됩니다. 예? 국회를 보이콧하는 국회의원은요, 학교 가기 싫다고 학교 안 가는 학생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언론계도 많이 계신데, 일하는 국회라는 것은 법률안 통과시키는 국회가 아니다. 법률안을 한 건 가지고 1년, 2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심의하고 토론하고 이것을 하지 않는 국회는 일하지 않는 국회입니다. 365일 중에서 320일을 우리 재헌의원들은 국회문을 열었습니다. 40일 이상 쉬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었습니다. 뭐 얘기가 길게 하지만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회 윤리위를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만들지 않으니까요, 국회의원들 일을 안 합니다. 지역구 빈둥빈둥 놀고 막걸리 마시고 시장바닥에서 어울리는 사람은 다음에 더 되고,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떨어집니다. 실시한테 줄만 잘 서면 되게 돼 있어요. 윤리위, 국회의원 아닌 사람으로 윤리를 만들어가지고 윤리위의 결정권에 대해서는 국회가 수정 못하게 해서 바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세계적 수준인데 물이 나빠가지고, 물고기는 좋은데 물이 나빠가지고 이제 못하고 있는데 거꾸로 자꾸 물고기만 갈고 썩은 물은 그냥 놔두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정당 개혁하자 해서 자유한국당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됩니다. 청산 뭐 요새 나오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적폐청산이 아니고 스스로 청산입니다. 스스로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책임정당의 모습, 이거 보이지 않습니다. 인적 청산, 자기 쇄신, 이거 하지 않으면요, 자유한국당 들어갈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미래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거 집권당 맞습니까? 권한 행세는 집권당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청와대 대변 역할에, 그리고 대야 협상 제대로 한 거 있습니까? 야당을 설득시킨 적도 없습니다. 당평 인사 아우성입니다. 내면적으로 속으로 소리 내고 있습니다. 예? 지역과 출신과 소속을 뛰어넘고 다양성 있게 구성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당론 정치하는, 당론 정치하지 않는 정당이 세계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사사건건 당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회를 구속을 하고 국회의원들 발목을 잡고 당론을 어긴 사람들은
다음에 공천에서 배제됩니다. 이거 없이 정당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먹고 사는 이런 기생정당, 의존정당, 선진국에는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서 새로 태어나려 그러면 우리 국고보조금 혈세 안 받겠다. 이거 선언부터 한번 해보는 모습 보여줍니다. 난 뭐 하기 전에요. 자, 참패한 야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보수주의로 진보하라. 시일야 방성대국을 썼던 한성신문의 사설이었습니다. 1909년 나라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보수주의로 진보하라고 그랬는데 보수주의로 진보를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을 것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되새겨 볼 만한 얘기입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있을까요? 그 미래에 대해서는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을 국민이 믿을까요? 요거는 뭐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가만히 있으면 미랄인데 썩어야만이 된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지만 김구 선생이 자주 인용했던 거죠. 뭐 아는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플라톤은 왜 정치에 참여해야 되냐? 네가 참여하지 않으면 니보다 못한 사람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참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참석하신 여러분들보다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보다 낫습니까? 못합니까? 낫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럼 참여하십시오. 그런데 그러려면 새로 정치를 하려면 자유한국당 들어가야 됩니까? 저는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들어가라는 말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뭐 책임질 사람만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스스로 던져야 됩니다. 심청이 배를 꼬기 위해서 인당수에 빠졌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썩어서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 공룡정당 지금 이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전혀 맞지도 않습니다. 왜 공룡이냐? 뭐 짐작하실 겁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자 얘기는 아까 드렸습니다만 세종 말이 참 성군은 성군입니다. 세종 7년이니까 초기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백성들이 믿도록 내가 먼저 시범을 보여. 그래야 백성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날 따르라, 날 믿어라.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어진 시대인데 600년 전에 세종대왕보다도 못한 생각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믿음을 보여. 그러면은 겨우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서 눈을 주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농업을 그때 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자 천안이 대본이라 농업사회에서는 농업이 농사 짓는 사람이 천하의 대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산업사회에서는 무엇이 대본이 되는가? 뭐 말할 것도 없이 공업 제조업입니다. 공업 제조업은 그 역시 너무 복잡하고 너무 유동적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곡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크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너무 희망하니까. 그래서 정곡이라는 것은 그 과정을 말합니다. 과정의 한가운데 그 핵심 개념을 잡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공업 제조업이 오늘날 천하의 대본인을 만드는데 핵심 개념을 잡기 어렵다. 그래서 그 핵심 개념을 잡는 정곡을 가진 게 뭐냐? 이 기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산업사회, 또 탈산업사회, 그리고 후기산업사회, 그리고 4차 산업사회, 여기에 대본은 기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아무리 이 첨단 기술이 있더라 하더라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 해도 기업이 있음으로써의 그 첨단 기술, 과학을 사회적 재화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기모묘한 우리 아이디어를 실물 가치로 전환시키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기업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950년대 내가 대학 다닐 무렵에 소련에서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 2, 3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거기 기업이 없다 보니까 그거는 하늘에 도는 인공위성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재화를 생산하는 가치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기업에 대한 개념이 이제 우리한테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한 거는 이제 막스 시대 이후였는데, 막스 당년에 현대 사회, 그건 자본주의 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본주의 사회는 뭐냐? 그 막스 개념은 자본과 노동이 만들어내는 계급 관계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본가라는 계급과 노동자라는 계급이 만들어내는 계급 사회, 그건 정부에 없었다. 옛날에 없었다.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자본가라는 계급과 노동자라는 계급이 있어서 그전에 못 보던 계급 사회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를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막스가 죽을 때 19살이었는데, 그러니까 베버는 그 이후에 막스하고 직접 만나본 일은 없고 막스 책을 통해서 늘 막스를 공부를 하고 막스 비판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막스 영혼과의 대화다 했습니다. Dialogue with the Ghost of 막스 영혼과 늘 대화를 하면서 베버가 그 유명한 글들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베버는 뭘 자본주의 사회라고 했냐 하면, 막스 선생 당신이 규정한 그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일면밖에 본 것이 아니요. 자본주의 한 단면만 본 것이다. 진짜 그 자본주의라는 건 뭐냐? 안정되고, 그리고 지속되고, 그리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그러면서 분업화되고 제도화된 경제활동 조직 기업, 그게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다. 그 이전에 그런 사회가 있어 본 일이 없다. 물론 뭐 중세도 고대에도 비슷한 기업은 있었지만, 그러나 비교할 만한 그런 기업은 없었다. 이런 기업이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다. 다시 말하면 베버가 자본주의 사회, 산업사회의 천하지 대부분은 기업이다 하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이 기업에 대해서 이 정말 물론 베버 자신의 대본이라는 말은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자체는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현대 산업 사회를 만들고 이끌어가고, 그리고 융성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복되게 살도록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대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중국의 모택동이 뭐 기업을 잘 알 리가 없습니다. 모택동은 평생에 자치통합하고 홍루몽 그걸 즐겨 읽었다는 부인데, 그러니까 막스도 읽고 레닌도 읽었지만은 뭐 서구 산업사회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모택동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또 뭐 홍루몽이라는 그 뭐 유명한 소설입니다만은, 사실 내가 볼 때는 서기 7년대에 만든 일본의 겐지 모노가다리, 일본 소설보다도 훨씬 못한 소설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평생에 읽던 모택동이 입맛이 얼마나 착취였습니다. 착취, 노동자 농민을 착취하는 자본과 계급, 그걸 늘 말했는데, 그 모택동이 어느 날 유소기하고 이야기를, 유소기가 남바 투맨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소기가 국가 주소이고 국방위 주소까지 했습니다. 그 모택동이 착취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소위가 그 이야기에서 합니다. 착취,
그 참 비참한 것입니다. 착취 그 참 나쁜 것입니다. 근데 더 나쁘고 더 비참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모태도의 눈이 번쩍 뜨여서 그게 뭐냐 이러니까 노동자 농민을 착취해줄 기업이 없다는 거. 그게 더 비참한 것입니다. 그때 모태도의 속으로 이놈 내가 너를 그냥 둘 줄 아느냐. 그래서 얼마 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주석이고 국방위 주석인 유석열을 갖다 추방시켰습니다. 이 1968년의 일이었습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이 되고 난 뒤에 개혁 개방을 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개혁 개방이 안 돼요. 국가는 자꾸 동력만 내려갔을 뿐입니다. 안에서는 동료만 심했을 뿐이고.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한 말이 공산주의가 자본주의한테 진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에 진 것이다. 라는 기업론을 펼쳤습니다. 당시 동고도 소련도 수많은 공산주의자, 공산주의 학자가 있었지만은 기업 대범이라는 것을 생각한 사람은 아마 고르바초프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나라의 대부는 무엇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말고 다른 걸 찾을 수도 없고 다른 곳으로 더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유행어로 불가역입니다. 오로지 기업이고 기업을 거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에서 기업을 어떻게 합니까? 입만 열면 재벌 개혁입니다. 재벌 그 언제 때 용어입니까?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국가의 용어입니다. 오늘 우리 대기업은 재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대기업만큼 국가 최고 인재를 모아놓은 곳이 없습니다. 국가 최고 인재의 집합수가 대기업입니다. 재벌 벌자처럼 어느 한 가문에 어느 한 학교에 어느 한 지역에 어느 한 집단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기업하는 곳이 어느 기업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대기업은 각계 각청의 그뿐이 아니라 각 나라의 다양한 인종, 다양한 인재의 집합소로서 세계 경영을 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대기업만큼 세계 각으로 나가서 경제 영토를 넓혀가는 그런 성공한 기업의 모델은 2차 대전 후에 다른 세계국에서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 기업을 그런 기업에다가 어찌 벌자를 붙일 수가 있습니까? 문벌, 가벌, 재벌, 세벌, 지벌 하는 불자를 붙일 수 있습니까? 우리 기업은 가장 오픈 시스템입니다. 거기에서 최하의 크루즈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80년대 운동권들이 쓰던 용어입니다. 80년대 운동권 그 용어를 갖다가 현 정부에서 쓰고 앉아있다. 언제까지 이런 무지 이걸 갖다 지속시키고 전수해 갈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업하기가 참 우리나라가 어렵다. 기업인들이 늘 하는 소리가 이 나라만큼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있느냐? 그리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의 대기업들도 우리나라에 오는 것들은 기업할 수가 없다. 그 기업 대본이 되려면 가장 필수적인 것이 노동의 유연성, 노동개혁입니다. 기업 대본의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노동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노동기족들이 이 정부의 권력을 탁 쥐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죠. 미국의 일본을 한번 보세요. 기업 대본에 충실해서 기업 대본에 매진해서 그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를 만드는데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성장률은 올라가고 있다. 올해 미국의 성장률이 우리보다도 더 높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우리 12배입니다. 12배라고 하면 미국 항공모함입니다. 우리는 전투함입니다. 어째 항공모함과 속도가 전투함보다 더 빨리 가는 것입니까? 우리 기업을 어떻게 했길래 우리의 성장률은
그렇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1년에 보통 30만 40만의 고용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구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제활동이 뭐 근 3천만, 3천만 돼도 2,700만 넘어가는데 그럼 30만 40만 원 고용자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10만 원 뚫렸다가 어제 그제는 7만 5천 원 왔다가 각 시부들마다 고용 쇼크를 했다가 일자리 정부에서 일자리 쇼크 뭐 벌어지는 상태가 됐다. 기업 대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일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2만 명이 일본으로 왔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 일본에서는 우리 그야말로 인재들이 2만 명만 뽑아갑니까? 50대, 60대 경력을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뭔가 뽑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돈 하나 안 들이고 키워난 인재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빨아들여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볼 때마다 1930년대, 40년대 남부여대에서 우리 동포들이 일본에 일차려고 하는 것이 자꾸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역사가 그렇게 뒤로 돌아갑니까? 제가 여기 썼습니다만 필리핀을 오늘날 우리를 보면서 필리핀을 생각을 합니다. 1960년대, 70년대까지도 필리핀은 우리 선망의 나라였습니다. 그때 우리 80달러인데 필리핀은 240달러였어요. 우리보다 3배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들이 내가 그 당시에 기자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필리핀 갔다 오고 마닐라 갔다 오면 필리핀 천국이다, 말리바 천국이다 했습니다. 그때 필리핀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 아시아에서도 우뚝 속에 필리핀을 올려 앉혀놨습니다. 그런데 그 필리핀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인들의 그 무능과 포퓰리즘, 정치인은 무능하고 포퓰리즘은 언제나 붙어가는 것입니다. 그 포퓰리즘과 노동 귀족들이 앉아서 그 기업들을 갖다 다 뿌리를 갖다 다 해치고 무너뜨렸습니다. 그 기업들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필리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필리핀의 1인당 GDP는 우리의 10분의 1 정도가 안 됩니다. 우리보다 3배 잘 사던 나라가 우리의 10분의 1이다. 필리핀 한 배 될 때 우리는 30배를 뛰었다. 그리고 산업화를 만들어낸 보수들이 자랑할 만도 하지요. 어떻게 부서졌던 간에 자랑할 만도 하죠. 그런데 오늘 필리핀 누가 먹이 살립니까? 필리핀 먹이 살리는 것은 필리핀의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이 어떻게 먹이 살립니까? 외국으로 나간 가사 도우미들이 600만 명이 넘습니다. 그건 어제 경제신문에 나서 내가 그 숫자를 알고 있습니다. 600만 명이 넘는 가사 도우미들이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1년에 160억 달러 돈을 필리핀에 갖다 놓는데 그 필리핀 수출액의 4분의 1이랍니다. 여자가 먹이 살려고 앉아있다. 남자는 기업을 망쳐버렸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고 야당이 전패했다 이런 말 합니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압승한 것은 여당도 아니고 전패한 것은 야당도 아니다. 압승은 누가 했느냐? 포퓰리즘이 했습니다. 최저임금제라든지 52시간이라든지 비정규직 정규직이라든지 복지 무상복지라든지 현찰을 갖다 이분이 성공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현찰을 갖다 줬습니다. 포퓰리즘, 성장한 것은 포퓰리즘이고 완패한 것은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입니다. 이 상태로 가봐요. 며칠 갑니까 이거? 내가 오늘 아침에 나처럼 나이가 이래 든 사람,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90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면 주역을 내가지고 보는 게 버릴 수 있어요. 나오면서 오늘 성한대 가서 한마디 하는데 주역 한번 내보자. 이래 뭐가 나오느냐 하면 주역 그 상전 중부 구편에 한음덩우천하니 한음덩우천하니 하가장냐라. 한음은 한림학사는 그 한인데 소리 엄청 한림은 닭을 한음이라고 합니다. 옛말에 닭을 한음이라고. 덩어를 덩자에다가 어저서 우자 하늘 천자 닭이 하늘로 날아가는데 하가장냐라 어찌 하자에 강할 가자에 오를 장자
어찌 오래 있으냐. 당연히 하늘 올라가서 어찌 오래 있습니까? 그것이 나는 생각이 되더라. 그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남도구 추모기념 강연회니까 남도구 선생님 가기로 하겠습니다. 1960년대 초에 우리가 이제 경제개혁 500년 계획을 해서 한참 어떻게 한국 경제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학자들마다 모아서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 주로 세미나 하던 곳이 저 태평로에 지금은 언론 재단 비리입니다만 그 당시에 신문여가 이렇게 했어요. 거기서 많이 했습니다. 그때 아주 1966년 초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아주 쟁쟁하다는 경제학자들이 다 모여서 크게 세미나를 벌리는데 실은 보면 두 사람이 주도했습니다. 한 분은 남도구 교수였고 한 분은 서울대학 서울상가대학의 박희범 돌아가셔서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박희범 교수였는데 그 당시 서울대학을 위시해서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많지도 않았습니다만 다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이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학은 뭐냐?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주도해서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민간 기업이라는 걸 머릿속에 상상도 하지 않고 그런 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걸 펼쳤습니다. 그런데 남도구 교수 혼자만이 민간 주도 민간 기업을 만들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시장 경제를 주창을 했습니다. 그때 그게 아주 기상천외의 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상상도 할 수도 없고 그거 해봐야 그건 아주 기발하고 엉뚱한 소리다. 기업을 가지고 나라를 일으킨다. 지금의 상식이지요. 나라를 일으킨다. 그건 아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라고 말만 하면 회사라고 말만 하면 뭐 그때 회사라는 게 뭐 오늘날 그 구멍에 비하면 구멍가게는 다름없지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은 저 밀수를 하는 거다. 기업 이거로 밀수 그 이미지가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회사라는 거 기업이라는 거는 좀 커지면 전부 매판 자본 매판 기업이 된다. 매파라고 딱 붙였어요. 80년대 운동권이 우리나라 기업을 갖다 그렇게 몰아세웠어요. 지금도 비슷한 것인데 그런데 기업을 일으켜야 된다. 기업을 이렇게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 남도구 교수의 이론은 어떤 유능한 정부도 어떤 뛰어난 경제 전략과 정책가도 기업인들이 이윤을 창출하는 것만큼 경제 발전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성적을 낼 수는 없다. 선진국을 봐라. 선진국은 기업이 무한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뒤선비를 주고 앞장서 보호를 한다. 그래서 선진국이 된 것이다. 그때 그 이야기를 할 때 난 그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였습니다. 내가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내만 맞았겠습니까? 그 있는 사회주의 경제학자들 상당수가 다 맞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도구 경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 유학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 때 당신이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요. 경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던 김재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도구 교수의 가장 감화를 받은 제1로 경세가가 아마 김재익, 여러분 김재익 들어보셨습니까? 아웅산에서 죽었습니다. 그 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유학 가서 기업 대본이라는 뿌리를, 오늘날 기업 대본이라는 뿌리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남도구 교수님은 뭐 이제 그 뒤 총리에 돌아가 있습니다만은 그 뒤 많은 서강학파를 만들어내는데 오늘날 서강학파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강학파가 오늘 이런 경제 상태를 보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 서강학파들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서강파들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서강학파 우리 경제를 일으킨 분들인데. 아이고 시간이 딱 됐네요.
요구로서 끝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몰랐던 것이 대한민국의 보수 어떻게 살릴 것이냐. 저는 입장은 중도 보수입니다. 중도 보수인데 지금 보니까 보수 살릴 것도 없어요. 보수가 뭐를 지켜야 할지도 모르는 보수를 뭘 살립니까? 보수라면은 그 집수리 할 때 보수하는 거. 그 정도밖에 저는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저는 이 세상사는 하나의 호흡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숨 날숨이 있고 팽창이 있으면 수축이 있고 보수가 있으면 진보가 있고 진보가 있으면 다시 보수가 오고 그건 뭐든지 아무리 용제를 써도 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려니까 경제 난국 이렇게 찾는 경제 난국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제가 조작교사인데 원고를 주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 우리 지금 경제 난국인가 난국이 아니라고 그러던데 통계가 잘못됐다 그러던데 통계를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안 보이던데 이게 우리 정부 입장입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들숨 날숨의 그 순환 논리를 보면은 이거를 작은 문제가 큰 문제 되고 큰 문제가 위기를 낳고 위기가 파탄을 낳고 다시 파탄을 통해서 정비가 되고 또 새로운 확장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가계가 소비를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우선 소득이 없어요. 가진 사람은 폭탄 맞을까봐, 세금 폭탄 맞을까봐 발발 떨고 있어요. 숨기고 있어요. 기업이 의욕이 없어요. 근데 나는 이 사람들이 왜 아직도 대한민국에다가 본사를 두고 있는지 난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지금은 국적을 바꿀 때가 됐는데 왜 삼성이 여기에다가 있고 삼성의 대주주는 다 외국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이 사람들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걸리면 다 여기다 번호를 차야 돼요. 이렇게? 유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이게 아마 새로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원칙인 것 같습니다. 수출 잘 안 됩니다. 5월 그게 추락했고 지금 주요 부분이 다 자동차도 그렇고 다 문제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미국이 테립을 때립니다. 1930년인가요? 그 스무트 홀리라고 하는 두 상하원 의원들이 만든 테립 액트가 있어요. 스무트 홀리 액트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2만 개의 상품에 대해서 세금을 매겼어요. 전 세계 그걸 계기로 해서 전 세계의 무역 규모가 3분의 1로 축소됩니다. 그래 결국 이제 대공황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한 가지가 스무트 홀리 액트입니다. 이게 지금 대단히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트럼프라는 이상한 양반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 도드 프랭크 액트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도드 프랭크 액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1932년에 생겼던 글라스-스티글 액트라고 하는 금융 규제 법안을 그 후에 30년, 그래서 50년, 60년 되면서 완화해서 해가지고 1992년에 완전히 풀어요. 그걸 이제 GLB라고 그러니까 글람 리치 브릴리 액트라고 하는 건데 그걸로 해서 완전히 풀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그 후에 10년 후에 리만 사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규제가 있으면은 시장이 혼란되고 이걸 또 규제를 하면 또 다르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들숨 날숨 규제 완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가 이 도드 프랭크 액트를 그대로 없애지 못하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책임자를 자기 사람을 보내가지고 흐지부지하게 되고 있어요. 이게 다시 금융 쪽에 파탄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역에서 그렇고 금융 규제 완화가 너무 조속한 것도 그렇고 이게 좀 이상한 조짐이 있다. 내년부터 세계 경제는 좀 성장률이 떨어진다. 이런 조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2019년 혹은 후반기 좀 우리가 문제가 봉착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저도 히랍 얘기를 잠깐 하면은 히랍에는 그 연극이 아주 유명한 연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희극도 유명하고 비극도 유명합니다. 근데 하나의 똑같은 패턴이 있어요. 비극, 제1막, 주인공 잘 나가요. 잘 나가서 이 사람이 뭐 아주 신분도 좋고 뭐 높은 지주위에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슬슬 사고가 시작하는데 항상 사고의 발달은 휴블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휴블리스, HUBRIS, 휴블리스라는 건데 휴블리스란 말은 지나친 자만감, 오만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보수들이 가끔 보면 말이죠. 지금 이 진보 세력이라고 할까요? 청와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지금 뭘 알아? 그냥 운동권 이것만 했지 저희들이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오산입니다. 제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굉장한 학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남이 인정해 주길 바라요. 분노하라. 왜? 내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희들 왜 분노하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상당한 도덕적인 우월감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부족하면 이걸로 채우고 이 사람이 수제거나 천재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우월감이 있거나 둘 다 가지고 있거나 하나 가지고 이걸 메꿔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하나의 비극의 시작이 아닐까. 저는 이 보수가 잘해서 순환이 되는 게 정권의 순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휴브리스 때문에 될 가능성이 많아요. 소득주도 경제 성장. 이게 그것이 처음이에요. 저는 이런 얘기를 옛날에 배워본 적 없고 남도구 선생 때는 이런 얘기가 전혀 없던 얘기입니다. 근데 뭐 생산이 있어야 분배가 있고 즉 분배가 소득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출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먼저 소득이 나와요. 그러면 소득이 어디서 나오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이게 성공한 사례가 많다면 좋아요. 그러나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아까 송국 교수께서 과거에 들었던 유명한 경제학자 두 분을 말씀하셨죠. 하나 박희범. 저는 박희범 선생한테 배웠어요. 항상 경제는 그 러시아처럼 중국처럼 5개년 계획해야 되지 그냥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은 서학대학에 왔어요. 그런데 이 시장하고 정부하고 차이는 뭐냐? 하나는 채찍이고 하나는 당근이에요. 당근 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기업이고 채찍으로 움직이는 정부입니다. 누가 이기냐? 당근으로 하는 데가 이깁니다. 근데 지금
기업 아까 말씀 중에 재벌이란 말씀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재벌이란 말은 그냥 항용 쓰는 얘기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도덕적 우월성이 강한 지금 핵심 멤버들, 지금 정부의 핵심 멤버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세계 경제 역사상 도덕적으로 우월한 그것으로 무장된 기업이 주도된 그런 경제가 성공한 예가 있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는 항상 배울 때 있습니다. 그래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났다. 산업혁명이 나가지고 이게 이제 대영 제국이 돼가지고 뻗어나가면서 한때 팍스 브리타니카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다. 그때 주역을 하는 세력이 누구냐? 동인도 회사예요.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 1601년인가요? 생겼는데 이 동인도 회사가 과연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영국을 그 정도로 키웠느냐? 물론 지금 21세기고 그때는 17세기고 18세기고 이러니까 세계가 다르다고 하지만은 동인소가 영국이 클 때는요 해적길도 했어요. 영국 해군의 창시자는 누굽니까? 프란시스 드레이크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출신이 뭐예요? 해적이에요. 동인도 회사가 뭐 했어요? 노예 무역도 했어요? 아편 무역도 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기업을 지금 지나친 도덕적인 기준으로 도덕적인 잣대 높은 그것으로 해가지고 매도해서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찾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길 바란다는 우리 김영호 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지만은 성공하려면은 우선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왜 분노해야 되느냐? 기업의 역할을 잘못 이해하는 데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영국의 자본주의가 클 때는 아까 우리 송복 교수님이 칼 막스도 얘기하고 베바도 말씀 나오고 그랬지만은 아담 스미스는 훨씬 선배죠. 아담 스미스도 훨씬 선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노동 가치설 이러면은 칼 막스가 주장한 걸 생각해요. 사실은 칼 막스 이전의 사람들이 다 노동 가치설을 주장했어요. 자연법 질서 하에서 사람이 자연에 대해서 자기 노동을 제공해가지고 만든 생산물의 소유 누구냐? 그는 당연히 노동을 제공한 사람의 것이다. 이게 노동 가치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긴 것이 사유재산권이에요. 이걸 지키려고 하는 데서 뭐가 되면 사회 계약이 이루어지고 민주주의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유재산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개인 기업이 사람을 채용했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해라. 뭘 보지 말아라. 이런 요구해서는 기업이 클 수가 없어요. 예, 또 존 로크보다 더 먼저 1714년인가요? 제가 좋아하는 책을 쓴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버나드 맨더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벌꿀의 우화라고 쓴 거예요. A Fable of Bees. 벌들의 우화. 제목이 부제가 뭔가 하면 Private Vice. 개인적으로 보면 아주 도덕적으로 안 좋은 것이 많이 있어. 왜? 허영, 탐욕. 그러나 이걸 잘 순지시키면은 퍼블릭 베네핏이 된다. 이게 부자예요. 제목 A Fable of Bees. 그 다음에 Private Vice or Public Benefits.
이 개인이 탐욕을 부려서 열심히 시장을 확장하고 이윤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고 사람을 고용하고 이런 데서 사회의 공공이익이 창출된다. 이게 이미 옛날에 1714년에 한 얘기예요. 이걸 아무리 분노도 좋지만은 이 ABC도 몰라요. 또 하나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걱정하는 거는 이 양반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경제학 101 입문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 모든 경제학의 기본 원칙이 뭐냐면 예산 제약이 있어요. 항상 리소스의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요.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포퓰리즘 믿는 사람들은 리소스 컨스트레인트가 없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굉장한 위기를 맞는 거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1997, 8년에 외환 위기를 맞을 때 그걸 흔히들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거는 우리가 뭐라 하냐면 숨겨진 축복이었다. 우리 못한 구조개혁을 IMF 때문에 했기 때문에 축복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사실 잘 못한 게 있었는데 잘 못한 게 뭐냐면 노동개혁은 못했어요. 지금은 그보다 훨씬 악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97년에 위기, 크라이시스, 금융위기는 왜 왔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생적인 요인하고 외생적인 요인이 결합됐던 것 같아요. 우리 자체의 약점이 있었고, 또 외국의 금융 자산이 우리의 시장에 침투하고 싶은 그게 있었고, 이것이 합해서 외내생 합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008년에 미국 금융위기는 그건 미국발 금융위기고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대단히 불행하게도 앞으로 우리가 만약 위기가 온다면은 아마 내생적인 요인이 더 크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재정의 건전성을 잃고 기업의 의욕을 꺾고 귀족 노조를 계획하지 못하고 여기서 우리가 위기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이제 거의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오타시크의 교훈을 지키면은 이상 더 얘기하는 것이 저에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분노하지만은 분노는 이걸로 끝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